감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소환으로 구류가 되었고 곧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판결은 2년형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나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장은 10분간 휴정을 선언하더니 돌아와서 형량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10년형. 이유는 이랬습니다. 죄를 짓고 사회를 배반하는 정치적 색채를 가진 발언을 했다. 구류장에 들어앉아 있던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뒤론가 흘러가던 불안이 멈춘 듯했고 누군가 어깨 위에 올려두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은 참 신기합니다. 감옥에서의 삶, 그 속의 평온. 놀랍게도 저는 차분했습니다. 홀가분해진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말할 수 있는 언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선생이 물으면 대답하고 그 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옷을 입고 주는 밥을 먹고 시키는 일을 하고 자는 시간이 되면 잤습니다. 삶이란 게 극에 달하면 그곳도 그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희망이 없으니 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달랐습니다. 거의 매일 일이 터졌습니다. 삿대질 끝에 상대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재봉 실밥 자르는 가위로 상대 머리를 내리쳐 피가 철철 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나쁜 사람들만 모아놨으니 그럴만하지. 그게 제 전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구두 공장이었습니다. 한 달에 850켤레의 구두를 생산해야 했고 자재가 모자라면 농장으로 끌려가 일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 5명과 환자 진단을 받은 20여 명 정도만 공장에 남았습니다. 입소 3개월 후 저는 공정검사 후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책임이 따랐지만 저를 조금 더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개월 후엔 출소를 앞둔 선임 공정검사가 3개월간 저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10년형의 끝자락에 있었고 저는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24살이었습니다. 기술 고문으로 있던 75세 노인에게 구두 기술을 배우며 숨가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공장을 돌아다니며 서서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문득 저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곳에는 살인자도 몇 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는 등이 굽어 기역자 모양으로 걸었고 곱사등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만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더 큰 도적이 되어버린 저.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미 더 큰 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과장도 기술 고문도 담당 교도관도 모두 작은 도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눈앞의 이익과 물자를 나누고 특권을 주고받으며 그 체제의 톱니바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톱니바퀴에 가장 정교하게 맞물린 하나의 부품이었습니다. 비호를 받았고 인정받았으며 그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기술자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일이 시스템의 착취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고 침묵했고 때로는 앞장섰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덮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담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 줄은 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꿈, 그리고 형기 단축. 어느 날
담당 교도관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집에 편지를 써라. 가족에게.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출소해도 집에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0년을 다 살지 않을 거야. 형기 단축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믿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저는 2년 형기 단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환호하는 꽃을 든 사람들 틈에서 당당히 말을 타고 계셨고 그 아래에 서 있던 저를 말 위로 끌어올려 함께 태우셨습니다. 그 순간 말이 껑충 뛰어오르자 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형기 단축 대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린 이름,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굳게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울었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자.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삶을 다르게 살아보자.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작은 방해의 스승, 기술고문 선생님. 제가 교도소에서 만난 기술고문 선생님은 군사칭호로 대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72세였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제게 구두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셨고 75세에 제대를 하며 교도소를 떠나셨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마치 작은 자유의 방 같았습니다. 사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와 순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종종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조곤조곤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제자는 있었나요? 그분은 한참을 미소만 지으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기술을 가르친 건 네가 두 번째야. 여기가 정치범 수용소였을 땐 한 명 있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 개천교화소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기술고문 선생님의 남다른 인생 이야기. 그분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6살에 양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였고 8살에 큰 배를 타게 되어 도착한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거리에서 2년간 구두 닦기로 떠돌던 어느 날 한 신사 부부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들은 구두 공장을 운영하던 부부였고 10살에 그를 입양하여 가족처럼 품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구두 만드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18이 되던 해 영국 신문을 통해 고향의 해방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그는 양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 바람은 허락되었고 구두 본보기 책자와 공구 그리고 적지 않은 돈까지 챙겨주신 양부모님은 그를 사랑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고향 평양은 온통제 더 밑분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사회안전부에 입대하셨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술을 이어가며 남은 삶을 바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저에게 출소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셨습니다. 그 작은 기술 실안에서 저는 기술뿐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무게와 그 무게 속에 깃든 따뜻함까지 함께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숨쉬는 감옥의 기록. 제가 있던 교화소에는 구두 공장 바로 뒤편에 고무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커먼 공장은 감방 창문에서도 코앞처럼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한 땅에서도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극과 잔혹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자신의 눈을 뽑은 어머니. 어느 날 밤 11시쯤 두 번째 교대 경비를 서던 수영자가 저를 깨웠습니다. 야, 불났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고무 공장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산처럼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시커먼 덩어리들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날 밤이라던 죄수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기술 고문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젯밤 고무공장 불난 거 보셨어요? 선생님은 무겁게 대답하셨습니다. 많이 죽었어. 며칠 후 교화소는 공개 처형 준비로 술렁이었습니다. 죄수들은 모두 마당에 집결했고 저는 구두 만드는 일에 몰두하며 감방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은 죄수들로 가득했고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죄수가 부축을 받으며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종이장을 읽는 소리와 함께 총을 든 사람들이 나와 그 자리에서 그를 쏴 죽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기술 고문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어제 죽은 수영자는 왜 총살당했나요? 선생님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엄마가 피복 공장에 있는데 고무 공장 불났을 때 아들이 도망치다 잡혔어. 총살당하는 걸 본 엄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두 눈을 다 뽑았어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난생 처음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불효자구나. 저는 그날 어머니를 그리며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북한 교화소, 숨 쉴 곳 없는 감옥.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곳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이 인간답게 취급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불에 타 죽은 죄수들의 시신은 사람이 아닌 시커먼 덩어리로 불렸습니다. 그날 도망쳤던 청년은 어머니 앞에서 총살당했고 그 광경을 본 어머니는 스스로 두 눈을 찔러서 뽑았습니다. 북한 교화소의 실상은 이토록 참혹하고 잔인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본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단순한 폐쇄 국가가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숨쉬는 감옥입니다. 제 회고록이 제가 본 진실의 단편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북한의 현실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곳을 나왔고 이제 제 목소리로 그곳의 울부짖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 끝.